조수진 정통 우파 TV입니다. 오늘 일요일 날씨 참 좋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이면 사람들은 여행도 가고 카페도 가고 또는 넷플릭스 보면서 쉬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그 일상 속 소비를 지금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흔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세계는 오징어 게임과 K-팝, 디몬 헌터스, 이른바 캐대언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플랫폼과 데이터, 그리고 가장 큰 돈은 해외 기업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1분 뉴스 브리핑에서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정치 경제 이슈를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드리고요. 이어지는 조수진의 경제는 민생이다에서는 K컬처의 폭발적 가능성과 함께 한국이 자칫 문화 창작 하천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이 구조적 위험까지 경제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네, 1분 뉴스 브리핑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계엄이 국민에게 상처와 혼란을 줬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이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계엄 자체에 대한 법적 평가는 반대 입장이지만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방어권과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외교안보 정책 기조의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아직도 내란 프레임만 반복하지만 국민들은 왜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극단적 충돌까지 갔는지 그 원인도 이제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 대표는 계엄 자체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탄핵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대한민국 시스템 붕괴 위험성을 함께 짚은 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더 불안해하는 것은 끝난 계엄이 아니라 브레이크 없는 권력 독주와 한미 동맹 흔들기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 다 올랐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매물이 더 줄어들고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며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폭등 형상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시장을 이기려 했던 과거 좌파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시장 중심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집 가진 사람만 벌 주면 집값이 잡힐 것이다 라는 발상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실험이었습니다. 지금 서울 시민들 집값, 전세, 월세 3중 폭탄에 시달리는데 정권은 아직도 강남 응집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못 속입니다. 결국 규제로 집값 잡겠다는 정권에서 가장 먼저 서민 월세부터 터트리고 있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충북 옥천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아서 우리 정치가 유경수 여사의 품격처럼 빛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자기 죄를 덮으려고 스스로 공소 취소 같은 일을 꾸미는 세력이 있다면서 민주당을 겨냥했고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어 놓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없애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충남 천안에서 충청이 다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야 한다면서 충청권 민심의 결집과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유경수 여사의 품격과 절제, 그리고 나라를 가장 먼저 생각했던 책임 정치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캐스팅 보드는 결국 충청이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 충청 민심의 중심에서 보수 재건의 깃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충청이 움직이면 정권이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충청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무섭게 민주당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면서 양도세 중과는 매물을 잠기게 만들어서 결국 집값과 전월세만 더 올릴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서 법이 권력자에게만 유연해지는 순간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특권이라면서 공소 취소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집값 이렇게 올려놓고 또 세금으로 겁주려고 있네요. 시장은 이미 문재인 시즌2가 시작됐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 분노의 핵심은 단순한 집값이 아닙니다. 내 집 마련 사다리는 끊어놓고 권력자들만 빠져나갈 구멍 만드는 데 있습니다. 서민 집값에 불질러 놓고 나몰라라 하고 뒤돌아서서는 자기 편 면죄부 만들겠다고 저렇게 날뛰고 있으니 국민 속이 터지는 겁니다. 부산북가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같은 날, 같은 시간 불과 600m 거리에서 각각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다고 합니다. 박민식 후보 측에는 장동혁 대표와 전 국민의힘 지도부, 중진들이 총 출동할 예정이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서병수 전 의원과 정형근 전 의원 등이 합류했습니다. 양측 모두 완주 의사를 밝히면서 보수 단일화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고 있고 민주당 하정우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부산 북갑 선거는 보수표의 분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수 지지층이 원하는 건 또 다른 개파 정치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폭주를 막아낼 전선의 구축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박민식 후보 지원에 직접 나선 건 단순 지역선거가 아니라 무너진 보수 중심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민주당 밖에서 정권 장악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 혼자 정의로운 척 따로 나가서 보수표를 갉아먹는 모습 계속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 방문에 앞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10일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2028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핵 추진 잠수함 협력 문제도 이번 방미 주요 의제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시점을 2029년으로 언급하면서 한미 간 인식차가 드러난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는 이중 패권 전쟁, 북러 밀착, 중국의 대만 압박까지 안보 질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미국을 상대로 전작권 전환 속도부터 꺼내드는 건 솔직히 때와 장소를 전혀 못 읽는 접근입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안보 실험이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인데 이재명 정부는 국제정세 한복판에서 자꾸 독립운동 코스프레 하듯이 미국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에는 배달기사, 택배기사, 요양보호사, 개그우먼, 프로선수 출신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후보들이 대거 출마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후보들은 음주운전, 폭력, 사기, 공무집회 방해 등 많게는 전과 10억 건에 달하는 기록까지 공개되면서 도덕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현장 경험과 다양성은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자질과 책임감 검증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다양한 직군이 정치에 참여하는 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장을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국민 요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생활 정치가 아니라 막장 정치까지 같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정과 시범범이 국민 대표하겠다고 나오는 건 솔직히 국민 상식과 너무 먼 거 아닌가요? 정치가 이렇게 희화화되면서 결국 피해보는 거는
국민입니다. 동네 반장 뽑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법과 책임은 지킬 사람이 공직에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식 주문 대신 담배를 사다 달라는 배달 요청 사항이 사진이 올라오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고객은 김치찜 주문 후에 담배 4갑으로 바꿔달라. 안 되면 취소하겠다고 요청했고, 다른 고객은 음식 양을 줄이는 대신 크림새우 서비스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은 미성년자 구매 우려까지 있다. 배달기사와 자영업자를 너무 쉽게 본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 배달 플랫폼이 이제 우리 생활에 편리해진 건 맞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제 자영업자와 배달기사를 자기 심부름 센터쯤으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단순 진상이 아닙니다. 남의 노동과 시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음식 주문해 놓고 담배 심부름 시키는 세상이라니요. 갑질이 아니라 거의 인간 예의 자체가 배달 중인 수준입니다. 국내 주요 프라이빗 뱅커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PER이 역사적 저평가 수준이라며 장기 상승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서버 수요 급증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행 PER은 각각 7배, 5배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코스피 기업이익 증가세를 고려하면 한국 증시 재평가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ETF를 활용한 장기 분산 전략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주가가 아니라 이익의 성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AI 시대의 반도체는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산업 패권 전쟁 한복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AI가 만드는 토네이터급 글로벌 랠리에 올라탔고, 미국의 나스닥, 일본의 니케이와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고공 행진 중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증시가 미국, 대만, 일반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평가받는 것은 기업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코리아 디스카운트 논평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계 시장은 한국 주식을 보면 실적보다는 먼저 정치 리스크와 규제 리스크부터 할인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스페이스X와 함께 미국 텍사스에 최대 162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공장 테라팹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은 AI, 로봇, 우주 산업용 2나노 첨단 칩을 자체 생산하는 것이 목표이며 인텔과 공동 연구시설 구축도 추진 중입니다. 한편 애플도 인텔 파운드리와 손잡고 일부 반도체 생산을 맡기기로 하면서 미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기업 투자 차원을 넘어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를 국가 안보와 산업 패권의 핵심으로 보고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업계에서는 AI 시대를 맞아서 반도체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반도체를 단순 산업이 아니라 AI, 국방, 우주까지 연결된 국가 패권 인프라로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플랫폼과 설계, 일본은 소재와 장비, 한국은 HBM과 메모리. 결국 AI 시대 공급망 핵심 축을 미국 중심 경제 블록 안에서 다시 짜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이렇게 지금 AI, 반도체, 로봇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전쟁 중인데 우리는 겨우 돈 좀 번 기업에 이익 나눠 먹겠다고 피 터지게 싸우면서 공장 세워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돼가고 있으니 국민이 불안할 수밖에요. 네, 여기까지
오늘 조수진의 1분 뉴스 브리핑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경제는 안 보다. 경제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조수진의 경제는 민생이다. 자, 오징어 게임은 세계를 뒤흔들었는데 왜 돈은 넷플릭스가 벌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K컬처라고 하면 아이돌 산업, 연예 뉴스, 젊은 세대에 유행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BTS 공연에서 환호하고 넷플릭스 1위 하면 자랑하고 오징어 게임 흥행하면 국가 브랜드가 올라갔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경제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글로벌 자본은 지금 K컬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먼저 K컬처를 산업 패권의 씨앗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축제, 행사, 관광객 숫자, 공연 성공,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월가와 글로벌 사모펀드는 이미 한국식 생활문화가 세계 소비를 움직이는 플랫폼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봐야 됩니다. 자, 왜 하필 지금 K컬처일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갑자기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느냐? 저는 단순히 이게 BTS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글로벌 경제는 자동차, 철강, 가전,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경험의 소비 시대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소비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떤 삶을 소비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K컬처가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미국 젊은 층은 한국을 따라하기 시작했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K-팝 좋아하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습니다. 미국 젊은 세대는 지금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빠르고 너무 상업화된 문화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K컬처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K드라마는 감정선이 섬세하고 관계 중심적이고 정서적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K푸드는 건강식 이미지가 있고 반려문화, 균형 잡힌 식사, 정성이라는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K뷰티는 화려함보다는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한국 문화는 디테일과 정성의 문화로 소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AI 시대가 올수록 인간은 더 감정과 정성, 경험, 취향 이것을 소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틱톡 시대가 한국을 밀어 올렸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콘텐츠가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망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헐리우드 영화관, 미국의 방송사들, 미국의 음반사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넷플릭스 시대입니다. 유튜브 쇼트 시대입니다. 즉, 알고리즘이 콘텐츠를 유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국경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굉장히 강해진 거죠. 왜냐하면 한국 콘텐츠는 짧고 강렬하고 감정 밀도가 높고 비주얼 완성도가 높고 빠르게 소비되며 SNS 확산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즉 K컬처는 틱톡 시대에 최적화된 콘텐츠가 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순 문화는 단순 예술이 아니라 알고리즘 경제가 됐기 때문이죠. 자, 미국의 포브스는 이미 K-Everything이라고 부릅니다. K-Everything. 이 표현은 단순 유행 분석이 아닙니다. 경제 분석입니다. 포브스는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K-라이프스타일 전체가 하나의 소비 경제 흐름으로 연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 경제지는 감성으로 기사 쓰지 않습니다. 돈 냄새 맡고 기사 씁니다. 지금 월가 자본은 한국에서 돈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겁니다. 또 BBC가 논란 김 한 장의 경제학. 여러분 이 기사 보셨습니까? 최근 BBC 계열 보도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주제가 뭡니까? 김입니다. 그 검은 김, 우리가 매일 먹는 김. 과거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검은 종이를 먹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슈퍼마켓에서는요, 김이 건강식품 코너에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바로 넷플릭스 때문입니다. K-드라마 때문입니다. 틱톡 먹방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한국 김 수출이 2025년 기준 약 1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BBC는 이 글로벌 수요 때문에 한국 국내 김 가격까지 오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 음식 유행이 아닙니다. 문화가 제조업의 가격 구조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완도 같은 지역 생산 기지가 이제 국내 소비보다는 해외 수요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콘텐츠가 지방 제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K컬처를 소비 운영 체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과거 한류는 콘텐츠 중심이었죠. 드라마 수출, 음악 수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넷플릭스에서 K-드라마를 봅니다. 한국 라면 먹고 싶어지고요. 한국 화장품 검색하게 되고요. 한국 여행 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한국 스타일을 따라하죠. 즉, 콘텐츠가 소비 욕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구매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CNN도 아예 K-Everything 시리즈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원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결국 소비를 지배한다는 것을요. 미국은 이미 100년 전에 성공했죠. 많은 사람들이 할리우드를 영화 산업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할리우드는 소비 경제 운영 체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영화가 하나 나오면 장난감이 팔리고 게임이 팔리고 의류가 팔리고 OTT 구독자가 늘어나고 디즈니랜드 놀러 갑니다. 즉, 영화 자체보다는 그 뒤에 소비 생태계가 더 큰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LA 콘텐츠 클러스터, 디즈니 IP 시스템, 넷플릭스 플랫폼, 유니버설 스튜디오, 글로벌 라이선스까지 모두 연결해서 100년 동안 문화 패권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처음으로 비슷한 가능성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BTS 공연 성공 수준이니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자, 우리가 아직도 광화문 BTS 공연 성공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좋아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공연 뒤의 산업 구조입니다. 왜 미국은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하나로 도시 경제 전체를 움직입니까? 왜 라스베이거스는 공연 산업으로 먹고 삽니까? 왜 디즈니 캐릭터 하나가 수십 년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들은 컨텐츠를 금융과 관광과 플랫폼과 도시개발 그리고 소비 데이터, 브랜드 산업까지 모두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아직도 한류 행사 잘 됐다 이런 수준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한국의 정치권과 관료 조직의 상당수가 아직도 K컬처를 문화 행사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요, 반도체 패권, AI 패권, 플랫폼 패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생활 문화 패권 시대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최근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한국 브랜드를 공격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중에 하나인 블랙스톤이 주노 헤어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8천억 수준까지 거론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삼성전자 공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용실입니다. 그런데 왜 글로벌 자본이 움직입니까? 그들은 단순 미용실을 산 게 아니라 K-뷰티 경업 시스템을 본 겁니다. 주노 헤어는요, 전국적으로 180 이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교육 시스템과 K-스타일링 이미지, 게다가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 관광객 체험 연결,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본 겁니다. 즉, 이제 세계 자본은 한국식 생활문화 자체를 투자 자산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졸리비가 한국 브랜드를 쇼핑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필리핀 최대 외식 기업인 졸리비 푸드 코퍼레이션. 이 기업은 최근에 컴포스 커피를 인수했고요. 노랑통닭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브랜드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들일까요? 그들은 단순 치킨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한국식 외식 운영 모델을 사는 겁니다. 배달 시스템, SNS 친화 메뉴, 젊은 감성 브랜딩, 쇼폼 콘텐츠 연결, 즉
K 프랜차이즈의 운영 자체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도 한류 인기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외 자본은 이미 산업 구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위험한 건 한국이 만들고 해외가 돈 버는 구조. 이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열심히 만들어서 해외 플랫폼과 자본만 돈 벌게 하는 이 구조가 굳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넷플릭스 돈 벌고요. 유튜브는 광고를 가져가고 틱톡은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한국 제작사는요. IP 넘기고 단기 제작비만 받는 구조가 허다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크게 오른 것은 넷플릭스의 글로벌 영향력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국 청년들과 창작자들이 밤새워 콘텐츠를 만들고 이걸 글로벌 플랫폼이 구독료와 데이터와 광고, 글로벌 고객, 플랫폼 권력 죄다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장작은 한국이 하고 플랫폼 수익은 해외에서 가져가고 이건 장기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K컬처는 단순한 연예 사업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 상품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 방시혁 하이브 의장 논란 관련도 그렇습니다. 법적 판단은 물론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자체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의 엔터 산업은 콘텐츠 수준은 세계 정상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배구조, IP 보호, 투자자 보호, 이해상충 관리, IP 오너십, 계약의 투명성 이런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일까요? 이러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못한다면 한국은 앞으로 콘텐츠는 만들지만 플랫폼은 못 가진 나라 이렇게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문화창작 하청국으로 될 위험까지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국 자본시장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디즈니, 넷플릭스, 마블, 유니버설 같은 IP 기업의 장기 자본이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단기 실적, 분기 실적, 빠른 회수, 부동산 중심 투자 문화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뒤에 디즈니가 될 수도 있는 IP보다는 지금 당장 수익이 나는 자산에 돈이 몰리죠.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미국은 콘텐츠를 미래 소비 지배권으로 보는데 한국은 아직도 연예 산업 이 수준에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저의 지역구인 영종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도는 카지노가 아니라 K-뷰티 플랫폼이어야 된다라는 논평을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자, 영종도 미단시티에 카지노 중심 개발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카지노는 지역에 돈이 남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도박하고 갑니다. 하지만 K컬처 플랫폼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K-뷰티 체험센터, 글로벌 틱톡 라이브 커머스, 인플루언서 스튜디오, AI 다국어 쇼핑 플랫폼, K푸드 스튜디오, 의료관광, 스타일리 교육 등 이런 건 지역 안에서 숙박을 만들고 소비를 만들며 다시 제조와 콘텐츠, 물류까지 올리면서 교육과 프랜차이즈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돈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 지역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K컬처는 국가 산업 전략이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K컬처를 문화부 수준에서 다루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산업부에서 다루고요. 국토부에서 봐야 하며 중기부와 관광 디지털 플랫폼 정책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단순히 문화 지원을 넘어서 K컬처를 하나의 국가 산업 전략으로 키우기 위한 산업 설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K컬처 산업 컨트롤 타워.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문체부와 관광부, 중기부, 산업부가 각각 따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K컬처는 콘텐츠, 관광, 화장품, 플랫폼, 쇼핑, 외식, AI 추첨 알고리즘까지 모두 연결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급의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사일로 구조로는 이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헐리우드를 단순 영화 산업으로 보지 않았듯이 한국도 K컬처를 국가급 전략 산업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IP 펀드입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IP, 즉 지식재산권입니다. BTS의 음악, 드라마 캐릭터, 웹툰, 예능의 포맷, 게임 세계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는 자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 플랫폼과 자본이 한국의 IP를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국부펀드나 민관 합작의 형태로 K컬처 핵심 IP를 장기 보유, 투자하는 전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판 디즈니 자산을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K컬처 특화 리치와 투자 상품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는 투자하지만 정작 한국 문화상품에는 투자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나 촬영 스튜디오, K뷰티 체험몰,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같은 재산을 묶어서 리츠나 펀드로 만들면 국민들도 K컬처 성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즉, K컬처를 팬덤이 아니라 실제 금융산업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컨텐츠 커머스 결합 특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컨텐츠와 쇼핑이 따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앞으로는요, 드라마를 보고 바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 또는 틱톡을 보고 즉시 라이브 커머스로 연결하는 것, 이런 구조가 핵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을 콘텐츠 지역, 라이스 커머스, 물류, 결제, 글로벌 배송까지 한 번에 연결하는 특구로 키워야 됩니다. 한국판 컨텐츠 실리콘밸리 같은 개념이죠. 다섯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영종도 K뷰티 자유특구와 같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영종도가 카지노보다는 훨씬 큰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공항과 갔다 온 영종도는 글로벌 관광객, 면세, 물류, 라이브 방송, 의료 관광을 모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K뷰티 체험, 틱톡 라이브 커머스, 인플루언서 스튜디오, AI 피부 진단, K스타일 메이크오버 같은 산업을 집중시키면 영종도 같은 곳은요, 단순 관광지가 아니라 세계적인 K뷰티 플랫폼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외국 인플루언서를 위한 장기 비자 시스템입니다. 지금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비자와 체류 제도가 너무 불편합니다. 오히려 태국이나 두바이 같은 나라들이 글로벌 크리에이터들을 모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K컬처 크리에이터 비자 이런 걸 만들어서 외국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자체가 바로 글로벌 홍보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글로벌 팬덤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드라마를 보는지, 어떤 화장품을 사는지, 어떤 나라에서 어떤 K푸드를 좋아하는지 이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밖으로 이 데이터들이 모두 다 나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틱톡, 유튜브가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데이터를 하나도 축적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팬덤 소비, 콘텐츠 반응, 상품 구매, 관광 흐름까지 연결하는 한국형 글로벌 팬덤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K컬처가 단순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필요한 거는요, 지원금 몇 억 더 주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K컬처를 금융각, 플랫폼, 관광, 데이터, AI 그리고 글로벌 소비와 지역 경제로 연결하는 산업의 설계입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10년 전의 사람들은요, BTS를 그냥 연예 뉴스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가는요, BTS를 글로벌 소비 플랫폼의 시작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상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헐리우드로 세계 소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요, K 라이프스타일로 세계 일상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AI 시대에도 결국 인간은 문화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생활 문화를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인 겁니다. 10년 뒤에 한국의 가장 비싼 수출은 저는 자동차가 아니라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K컬처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브랜드 프리미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자본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K컬처를 연예 산업이 아니라 글로벌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아직도 축제와 행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BTS 공연 한 번이 아닙니다. K컬처라는 거대한 무형 자산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산업 가치로 만들 것인가, 그거를 설계하는 겁니다.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2.0 부활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문화강국을 넘어서 생활문화, 경제강국으로 갈 수 있는 역사적 기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또 보여주기 행사로 끝날 것인가? 이제 선택해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조수진의 경제는 인생이었다. 오늘도 정치, 경제, 안보까지 참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AI 반도체 패권 전쟁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집값, 세금, 정책, 권력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도 참 답답하게 느끼게 되네요. 그래도 결국 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깨어있는 국민과 건강한 상식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리고 조수진 정통 우파TV가 그 길을 함께 열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모두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고요. 다가오는 한 주도 흔들리지 말고 중심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수진 정통 우파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